부동산 해결해드림 항상 좋은 영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신가요? 되게 아이디가 해결해드림 멋있으시네요. 아, 그렇군요. 어디 지역에서 사무소 운영하고 계신가요? 제가 본의 아니게 중개사분들을 좀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중개사분께서 오시니까 좀 죄송한 부분이 있네요. 아, 강남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요즘 상가 쪽 강남 잠실 이쪽은 분위기 어떤가요? 매매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요즘 좀 조용하고 그 매매가를 매수인들이 못 맞추는 게 약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살짝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 분위기 좋군요. 그런 1층 점포들 구분상가 말고 통건물은 어떤가요? 아, 통매매도 분위기 좋군요. 확실히 좀 강남 쪽은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접하는 기사들이 좀 청담 쪽 이런 쪽도 계속 최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분위기가 경제가 약간 바닥을 찍었다고 느끼는 건지 뭐 기업들이나 돈 있는 분들이 몇백억의 좋은 물건들 걷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애초에 몇 년 전부터 좀 그런 가격에 매도되기 위해서 기획되어 온 물건들인 것 같고 요즘 그런 유명했던 음식점 토지가 고가로 매매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지인들이랑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식당 영업을 하신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청개구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개구리님 아이디 계정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라이브에서 이렇게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청개구리님도 임대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좀 많은 그런 문제와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중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가요? 요즘 잘 해결돼서 원만하게 하고 계시는가요? 혹시 제가 영상 이거 방송 중에 기침을 많이 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목이 안 좋아가지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임대차의 모든 걸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수익은 어떤가요? 저는 부동산 지금 채널처럼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했어요. 네, 컨설팅과 투자업을 하고 있고요. 중개 비즈니스도 곧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중개 비즈니스도 함께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은 사실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컨설팅 하면서 컨설팅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 뭐 임대 관리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소공이시면은 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좀 개업도 고려하시고 계시고 좀 부동산 쪽에서 어떻게 추가로 비전을 새롭게 찾고 계실 것 같은데 1cm님 안녕하세요. 월세 밀리는 골 때리는 임차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을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 영상이 차임 연체하는 임차인 문제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됐군요. 그렇게 또 도움이 되었다니 제가 보람이 찹니다. 오늘도 저도 또 평택에 오늘 또 미군 기지 옆에 또 조금 그런 차임 연체하는 임차인 때문에 또 의뢰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임대인 입장에선 참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들 힘들죠. 안녕하세요. 1층 사장님이 인테리어 공사 후 비 오면 지하 바닥에 물이 고이고 벽면에 빗물이 실같이 들어옵니다. 1층 임차인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네요. 이럴 땐 임대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층 이제 1층에 임대차실에 업장이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공사 후에 그 지하 임대차실에 물이 고이고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일단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협조를 해준다면 이게 누수의 원인이 어딘지 뭐 누수 전문가를 뭐 불러가지고 파악해서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이게 인테리어를 한 부분에서 물이 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건물의 노후라든가 균열로 인해서 물이 새는 건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들어오기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이 사람 들어오고 나서부터 물이 샌다면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이 의심되지만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원래 건물에서 물이 새던 건데 왜 갑자기 나 들어오니까 나보고 복구하라고 하느냐, 나보고 보수하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좀 같이 얘기해보고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후부터 물이 새는 건데 그게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물이 셀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인테리어 공사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시점에 맞춰서 언젠가 발생했을 건물의 누수가 그 시기 적절하게 그 인테리어 공사 후에 누수로서 발생이 된다고 볼 가능성도 있잖아요, 여지가. 임차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심증만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지하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능성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 통해서 확실하게 누수 원인을 찾아서, 이게 항상 피해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수가 정말 이 인테리어 공사 이후에 그 인테리어 공사의 과실로 생겼다는 거를, 네. 안타깝지만 좀 그렇습니다, 법이. 이게 역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사장님이 임대인인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 경우지만 역으로 이제 누군가 임차인이 임대차실에 들어왔는데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또 그 누수를 손해배상해달라고 하겠지만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누수의 원인을 그 임차인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항상 피해자가 좀 불편하고 귀찮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불상사가 있고 처리하는데 좀 난감하신 상황이 있지만 다음에는 꼭 계약서에다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좀 특약으로 확실하게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누수 관련해서 만약에 위층 아래층 이렇게 분쟁이 생긴다면 누수가 생긴 그런 원인을 파악하는데 임차인이 협조해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그 협조에 상당한 기간 동안 협조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거나 아니면 손해가 누적될 경우 그 손해는 협조하지 않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그런 약간 조항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다음에는 이런 꼭 계약에 특약을 꼭 넣으셔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문자, 전화, 카톡, 대리인, 대면. 그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저도 딱 한 가지 방법을 정해서 임차인과 소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아니면 제 기분 내키는데, 네네, 맞습니다. 기분 내키는 방법에 의해서 소통을 하는데, 일단은 대면을 가장 저는 선호합니다. 이게 전화나 제가 좀 문자, 카톡은 최대한 지양하는 편인데,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뭔가 되게 형식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때 카톡, 전화를 이제 해서 이거 해주세요 사장님, 소방점검인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카톡으로 하지만, 뭔가 임대차 관련해서 분쟁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임대료 증액,
아니면 뭔가 권리관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는 대면, 그리고 뭐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사 표현이 확실히 전해지고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도 정해지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심을 서로 주고받으려면 대면이나 목소리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이제 임차인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방적인 문자, 카톡으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제 전달할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계약 갱신 무렵에 많이 아실 겁니다. 계약 갱신하실 때 그때 임차인과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왜냐면 계약 갱신하면서 자기의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이라든가 차임 증액을 요구하는데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사실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어쨌건 엄밀히 말하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상호 간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나도 어떤 거를 배려해 줄지 그런 것들을 좀 좋게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가 법정 최대 10년일 뿐이고 10년이 넘어도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고 양도 가능. 이 내용이 맞을까요? 네, 맞죠. 예. 19년도 대법원 판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판례였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입법 취지는 원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0년이 지나면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10년을 정한 이유였고 그게 입법 취지였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는 게 항상 임차인한테 맞춰져서 점점 발전하고 보완이 됐지 임대인 입장에서 공백이라든가 빈 부분들을 법이 메꿔주는 개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을 때 권리금 회수 보호규에도 원래 없다라는 조항이 사실은 신설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입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만 10년 지나면은 이제 권리가 없어지는 거지 권리금 회수규에는 그 10년이 도과했을 때 사라지는 권리 중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해버려서 19년도에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모든 이후에 임대차는 그 방식을 따라서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무영님, 영리하게 권리금은 인정하나 새 계약의 조건을 어렵게 가져가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지. 네, 이무영님, 소규모 임대업 하시면서 많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네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의도하는 바가 이런 좀 임대인을 위한 정보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제 영상을 통해서 좀 임대인들의 역량이 올라가고 또 그럼으로써 같이 임대차에서 좀 분쟁이 감소하면서 좀 원만한 임대차 문화가 우리나라에 좀 정착을 하는 거를 저도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엄박선님, 임대차 계약서에 항상 특약사항에 위합의사항 상가 임대차 보호법보다 우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무계약으로 합의된 내용임을 재차 확인한다라는 문구를 꼭 넣고 계약하는데 이 문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 없죠. 한 임차인이 어떠한 사유로도 제3자에게 영업권리를 양도 임대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어기고 몰래 영업권리를 넘겨서 내보내려고 하네요. 어떠한 사유로도 제3자에게 영업권리를 양도 임대할 수 있다. 뭐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고 양도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동의의 여부를 떠나서 그 양도 가능성 자체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으로 하는 거는 무효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 조항이 권리금 회수까지 뭐 부정하는 조항이라면 더더욱 뭐 무효 조항인 게 명백할 거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어떠한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뭐 정면으로 부딪히는 조항은 전형적으로 무효 조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임대인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본인들은 이런 조항으로서 자기 임차인 간의 약속과 합의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임차인이 더 똑똑하게 잘 안다면 그런 합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것들을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 그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짱이님, 임차인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임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1차 통화로 월세 50%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고 2차 통화 시 30% 정도 인상 가능하다고 하셨고 제가 응하지 않으면 상가를 매매하시겠다고 통보했어요. 내년 4월이 6년이고 매도할 계획이라 다른 사람한테 임차줄 계획이 없고 권리금 못 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글쎄요. 지금 월세가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제가 몰라서 이게 뭐 시세에 대비 50% 저렴한 임대료라면 50% 올리는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환산보증금 미만의 임차인이라면 사실 그렇게 50% 올리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5% 어쨌건 상한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임 증액 청구를 해서 정말 임대인이 나는 이 월세는 너무 부당하다 하면은 차임 확정의 소를 통해 가지고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임대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매하든 말든 사실 뭐 임대차가 깨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사장님께서는 계속 업장을 운영하시고 사용 수익할 계획이라면 뭐 팔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온박서님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이 슈퍼챗이라고 하나요? 이거 제가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네요. 잘 좋게 봐주신다는 의미로 제가 좋게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박서님,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문구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 및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임차 물건을 공실 상태로 반납해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제3자에게 영업 권리를 양도 임대할 수 없다. 자, 이 조항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임차 물건을 공실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이것부터 사실 조금 에러가 있는 조항이죠. 왜냐하면 임차인한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10년이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 보장되죠. 근데 계약 만료 시 무조건 이 계약 기간 2년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날 때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어떤 취지인지는 압니다. 이 조항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이런 흠결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도 제3자한테 영업 권리를 양도 임대할 수 없다. 뭐 권리금 회수하는 게 사실 영업 권리를 양도하는 건데 뭐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으로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이 조항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어긋나는 무효 조항이 되겠죠. 상기 장소 일부나 전부에서의 영업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 외에 어떤 사람도 영업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뭐 무단으로 전대차 하지 말라는 건데 전체든 일부든. 밑에 조항, 두 번째 조항은 괜찮은데 윗조항은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나 이게 그 문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뭐 케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조항이 어떤 취지인지는 뭐 임차인도 알고 임대인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JND님, 저는 임대인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에 우연히 상가 뒤쪽에 가건물을 지어 보일러, 여과기, 기계실을 설치해 놓은 걸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건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있나요? 위반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계실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 보니까
위에 지붕이 있고 벽으로 이루어진 한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양도양수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행정 처분, 과태료, 민원이 왔을 때 철거 의무까지 신규 임차인이 그 모든 책임을 양수하기로 한다. 그렇게 조항에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그거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언박서님 조금 더 고민해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취지로 그 조항을 넣기를 원하시는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무영 님이 불법 건축물 걸리는 건 시간 문제라 원상복구 근거로 없애라고 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무조건 그 위반 건축물이라고 임대인이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 적당한 정말 뭔가 딴 임대차 실에 그렇게 딴 임차인에게 피해가 많이 가지 않고 영업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좀 어느 정도 묵인해 주는 편이긴 합니다. 대신 절대 그걸 동의해 주진 않죠. 묵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서 양도 양수할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넣고요, 계약서에. 뭐 많은 임대차 실, 특히 1층들이 위반 건축물이 있지만 범칙금 내면서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 서울 같은데 특히 이태원 사고 이후에 그렇게 이행강제금 내면서 버티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지고 있긴 합니다. 요즘 뭐 이태원 이쪽 용산 쪽에선 형사처벌까지 경찰서에 조사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못 버티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임차인이 하지 않으면 임차인한테도 형사처벌이 갈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런 위반 건축물 때문에 뭐 신규 임차인 주선하면서 인수인계할 때 그것 때문에 뭐 사실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건으로 모든 책임을 다 신규 임차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굳이 기존 임차인이 쓰고 있던 거를 신규 임차인 들어온다고 뭐 떼라고 할 이유는 사실 뭐 그럴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굳이 영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임대인으로서 어느 정도 묵인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짱이님, 그 임차인이시죠? 아까 그 위에 그 임대인이 매도를 통해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게 될 경우 권리금 받는 것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모든 의무를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짱이님이 월세를 잘 납부하시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잘 유지하면서 보호받고 계셨다면 권리금 회수 받는 데는 매수인이 뭐 임대인이 몇 번 바뀌던 권리금 회수하는 그 권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 월세는 얼마 있는지 사실 상관이 없고 시세가 중요합니다. 임대 조건이 변경될 때는 상권 시세는 160 정도인데 2차 통화 시에 이제 180까지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엄격하게 말하면 5%가 상한이니 난 5%만 올려주겠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뭐 180으로 깎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벌써 180까지는 뭐 합의가 된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건 구두 합의처럼 180으로 합의가 됐다고 저는 남겨주신 글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가지고요. 또 요 상태에서 더 깎는 게 가능하냐 이러면은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로얄 블루님, 안녕하세요. 조그만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귀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죠, 요즘. 예전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상호간에, 물론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임대차 관련 분쟁이 복잡하게 사소한 문제들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뭐 그게 좋아진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서로 상호 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뭔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좀 각박하신 분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조금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임대차에서는 좀 어려움도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퍼피님, 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이상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네, 이게 뭐 환산보증금에 따라 다른데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라면 5% 상한이 없고 환산보증금 미만이라면 5% 상한이 있죠. 그런데 그 5%는 계약기간 동안 네,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뭐 1년에 한 번 뭐 갱신 때 올리는 그런 그때 5% 상한이 있는 거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재 임대료가 현저히 낮다는 거에 서로 상호 동의해서 네, 임대 조건을 변경한다면 5% 이상 합의해서 올릴 수 있죠. 그것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JN님 라이브 말고 영상 시청 몇 번 했어요.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다른 분들이 좀 다루지 않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좀 다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위주로 컨텐츠를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뻔한 다른 분들이 다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최대한 그런 정보들은 피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최대한 임대인분들이 믿고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무영님, 혹시 의원 때문에 장애인협회와 협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엘리베이터 인승 1인용 차이로 12건도 환장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와 어떠한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게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실 뭐 의원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업장이었는데 혹시 그런 의원이 들어와서 장애인협회에서 딴지를 거는 상황인가요? 하신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대업 하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달치 월세가 밀린 상태이고 이번 달 밀리면 3개월째입니다. 이번 달 밀리면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중간에 소액을 납부하여 연책 3개 부족합니다. 이 연체 관련해서 이게 좀 임대인분들이 전 좀 아셨으면 좋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올렸던 영상 중에 뭐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이 달린 댓글들 중 하나가 무슨 월세를 3개월이나 연체했는데 봐주는 게 어딨냐, 무슨 6개월 5개월 6개월 때 조치를 취하냐, 한 달 연체해도 독촉하고 3개월 연체하면 바로 계약 해지하고 뭐 명도소송 때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마 그 댓글 다신 대부분은 아마 임차인 하나 아니면 많아봤자 두 개 그 정도 수준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2달 월세 밀리는 것보다 3달 연체되는 게 훨씬 좋죠. 네, 저는 뭐 3달 연체될 때까지 임차인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3개월 연체시키고 나서 대응하면 되죠. 3개월 연체되면은 모든 권한과 칼자루를 제가 쥐게 되는데 뭐 굳이 독촉합니까? 이 지금 임대차에서 벌어지는 많은 분쟁들이 있죠. 뭐 임대료 증액에 임차인이 동의 안 해줘, 권리금, 계약갱신할 때 임대조건 변경하는데 뭐 합의 안 해줘, 그런 문제들은 사실 임차인이 3개월 연체하는 순간 모든 게 쉬워집니다. 깔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달 밀려서 내용증명 뭐 3개월 연체됐다고 내용증명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냥 잠깐 더 보십시오. 그렇게 임대인이 뭐 현금 흐름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좀 이렇게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3개 연체하면은 한번 내용증명 보낼 때가 됐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증금을 많이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게 임대료의 12배 정도 받으면은 굉장히 이게 초조해집니다. 3기 연체하자마자 뭐 원상복구 비용, 명도소송 기간 생각하면은 이제 정신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넉넉히 받으시고 최소의 15배, 저는 사실 20배 정도 받거든요. 20배 정도 받으면 뭐 3기 연체하는 거 까딱 없습니다. 네, 퍼피님 상의하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에 그런 경우에도 그냥 뭐 예를 들어 15% 20%로 올렸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또 특약으로 이 임대 조건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됨을 확인한다. 그런 좀 서로 양해와 이해가 됐다는 거를 명시하면 더더욱 좋죠. 로얄블루님, 제 경우 매년 10월에 1년 단위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묵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작년부터 해지 의사가 없으면 매년 임대료를 5% 인상하는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는 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는 거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명시적 갱신이고, 네, 아무 말 없이 넘어간 묵시적 갱신인데,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네,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 해지의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을 하죠. 하지만 1년 단위로 명시적 계약을 한다면 임차인도 1년이라는 계약 기간에 구속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명시적 계약을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게 많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하신 거, 작년부터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임대료를 매년 5% 증액하는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다. 이 조항은 사실 무효입니다. 네, 제가 임차인이라면 이 조항 악용해가지고 월세 안 올려줍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조항은 동일한 임대 조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엄격히 말하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뭐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월세 올리게 되는 거겠지만 누군가 옆에 법률 전문가가 붙거나 아니면 뭐 중개사가 귀띔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오히려 그동안 5% 올린 거 뱉어내셔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반다레용님, 임차인입니다. 구두로 말해서 월세를 5% 이상 2달치 냈는데 재계약은 안 했습니다. 다시 원래 임대료를 내도 되는지요? 구두 합의를 하신 상황 아닌가요? 네, 구두로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 이거를 어기시겠다는 말씀이시라면 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박서님, 네, 꿀 정보 감사합니다. 이무영님, 기존 건물에 의원이 있었고 건축물 대장상 상세한 아까 그 엘리베이터 관련 장애인 협회 관련 질문이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상세 항목에 일종 근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의원으로 상세 표기를 안 한 채로 두었는데 의원끼리 세입자 변경하려니 이제는 상세 항목 표기를 하라고 하면서 그것도 용도 변경과 같은 형식이라 구청 건축관할 보건소 허가를 받아야 하군요. 근데 보건소도 장애인 협회한테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장 나와서 진입로 경사 레벨이 어쩌고 엘리베이터 인생이 어쩌고 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게 좀 임대인이 지금 뭐 나서야 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의원끼리 뭐 권리금 주고 받으려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혹시 뭐 기존 임차인이 이것 때문에 어떤 뭔가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거나 뭔가 뭐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의 손해를 청구하겠다 이러면 좀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임대인으로서 발을 한 발 빼고 있는 게 저는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데 그거는 뭐 임대인으로서 동의해준다만 밝히면 되지 그거를 그 의원을 유치시키는 것에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대인이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얄블루님, 예, 묵시적갱신 동일한 조건이군요.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새로 네 계약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 여기 라이브 들어와서 네 좀 미미한 부분들 잘 이해하셔서 가서 너무 다행이네요. 오늘 영상 올려주시나요? 오늘 이 라이브 영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편집하다가 좀 올릴만 하면은 좀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DH님, 잠자려다가 얼마 전 계약서 작성 동영상으로 뵌 분이 라이브 하시길래 반가워서 얼른 PC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덕분에 배경 지식이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계약서 작성 영상이 정말 임대인분들한테, 특히 상가 임대차 임대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약서가 네, 정말 뭐 완벽하게 좋은 계약서는 아닙니다. 저는 또 거기서 또 많은 부분이 추가된 그런 더 타이트할 수도 있고 더 유연한 계약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계약서 그대로 쓰시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본인만의 계약서를 가지시라는 게 그 영상의 취지입니다. 뭐 그 계약서만 똑같이 따라해서 계약을 작성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댓글들 보시면 알겠지만 막 뭐 저한테 이메일로도 문의가 오고 뭐 카톡으로도 오고 댓글로 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내달라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저는 단 한 번도 보내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영상 보고도 그 계약서 파일 보내주지 않으면은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거를 편집 수정할 역량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 영상 계약서 따라서 그냥 고지고대로 하시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DH님도 잘 본인의 상황에 본인의 자산에 맞는 그런 계약서로 적절한 변경을 하셔서 임대차 계약하시면 정말 유용할 겁니다. 수누프님 유익한 방송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수님도 감사합니다. 수누피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영업 중이고 관리비를 1,600만 원 연체한 상태입니다. 네, 구분 정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치회장이 저한테 지금 명령 신청을 보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관리단에서 뭐 관리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되게 간편하게 임대인한테 청구한 것 같은데, 임대인한테 청구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차인한테 먼저 청구하는 게 맞고, 네, 임차인이 이제 계약이 종료됐을 때도 그게 납부가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거지. 이렇게 뭐 임대인한테 다짜고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는데 지급 명령 신청하는 경우는 뭐 되게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관리 규약이 있을 테니까요. 관리 규약을 확인하시고 이게 지금 그쪽에서 관리단에서 조치한 사항이 적법한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뭐 제 추측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관리 규약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JND님, 저도 2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능하면 재계약해 놓은 게 서로에게 갈등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건 취향 차이입니다. 저도 이 의뢰인분들한테는 재계약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많이 갑니다. 제가 이때는 꼭 월세를 올려야 되겠다. 이때는 뭐 새로운 꼭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현재 뭐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증금과 차임을 변경해야 되겠다. 확실한 제가 판단이 쓰지 않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뭐 제가 증액을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자주 갑니다. 그리고 1층, 2층 사실 임대료 많이 들어오는 업장은 권리금 주고 받으면서 공실이 생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묵시적 갱신을 유용하게 쓰는 편인데 최근에 또 뭐 대법원 판례 이상한 게 나와서 뭐 묵시적 갱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임대 종료 하루 전에도 뭐 방 빼고 나갈 수 있다는 뭐 그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좀 또 저도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신구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물을 매도를 생각 중인데 임차인은 다음 매수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나요? 그럼요, 청구할 수 있죠. 매수인은 매도인의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니까요. 단 조건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차,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장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항력이 있다면 당연히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누피님, 월세는 2기 연체 중이라 명도는 진행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2기 연체 뭐 한 걸로 명도를 굳이
진행할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도 이 정도 연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금 흐름이 어려울 수 있겠죠. 정말 뭐 이 스누피님께서 난 도저히 이 연체를 못 견디겠다 하시면은 뭐 3기 임차하면은 뭐 상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 3기 연차하면은 명도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까다롭게 하시기보다는 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계약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님, 저는 임대인인데요. 상가를 샀는데 임차인이 상가에서 식구들이 전입하고 10년째 살고 있는데 저희가 팔려고 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도 있는데 이번에 나가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네, 임차인이 최근에 상가를 사셨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상가를 매입하기 전에 그 임차인이 식구들과 전입해서 10년째 살고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불법 건축물은 뭐 임대인의 권리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나가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명도 소송 들어갈 때 거의 모든 임차인들은 다 돈이 없다고 해서 월세 안 내고 명도 당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특히 또 겨울이니까 이 겨울에 어디에 도대체 가란 말이냐 이 뻔한 레파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분들 사정이고, 네, 임대인으로서 자기 자산을 보호하고 자기 재산권을 영위하려면 필요한 네, 부분이 있고 자기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무영님, 오지랖은 아닙니다. 이게 임대인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전혀 뭐 오지랖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서로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세 당사자가 있다면 네, 그 중에 한 명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한 명이 굳이 임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면 신규 임차 꼭 굳이 의원으로 권리금을 받을 뭐 의무를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그러면은 의원이 어렵다 하면은 다른 업종의 임차인을 그 의원이 찾아야죠. 네, 스스님 대법원 현실과 너무 먼 판결이네요.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데 그 판사나 대법관 분들이 이게 뭐 사실 천재 같은 분들이거든요.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다 압니다. 다 1심, 2심 판사 겪어오신 분들이라서 현실이 민사소송을 다 해오신 분들이라서 현실을 알고 실무를 알고 있지만 이제 대법원으로서 법리적 판단만 하는 기관으로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걸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절대 이런 입법을 해주지는 않겠죠. 임차인을 위한 입법을 해주지 누가 임대인의 권리를 위해서 나설 그런 총대 메고 네 그런 뭔가 기득권을 위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법안을 발의해 줄 분은 없죠. 그래서 전 좀 고민입니다. 이게 좀 임대인 협회처럼 있어서 요즘 의사들 파업해서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렇게 정부에서 밀어붙여도 자기 끝까지 자기들 의지를 관철하고 그게 뭐 당연히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뭔가 자기들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저항하고 의지를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꿈도 못 꿔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임대인 협회 같은 게 있어서 좀 임대인들의 그런 상황과 난처함 그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퍼피님, 주변 월세 시세를 어떻게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평소 네이버 보는데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세가 참 주관적인 거죠. 시세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장님 업장 주변에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상가가 있겠죠? 근데 그 뭐 중개사들은 그거를 뭐 코너라든가 코너 아닌 자리들 뭐 평당 얼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월세를 책정할 텐데, 층별로, 입지별로. 근데 만약에 제가 제 건물에 뭐 지인을 해가지고 1층 코너에다가 현재 그 시세보다 30% 높은 월세로 임대차를 맞추면 사실 그게 그럼 최근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라는 건 정답이 아니고 임차인들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업장인가. 그래서 꼭 뭐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시세가 답도 아니고 중개사들이 말하는 시세가 답도 아닙니다. 중개사들은 뭐 당연히 임대차를 쉽게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더 낮은 임대료를 시세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내가 목표한 임대료, 내가 원하는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죠. 그렇게 그냥 뭐 주변에서 이 가격이 맞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 사실 뭐 임대업이 아니죠. 뭐 남이 정해주는 월세, 남이 정해준 내 자산의 가치, 네, 그렇게 임대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가를 임차인이 전입해서 살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돼버린다고 들었어요. 매매 때문에. 이게 네, 상가, 주택 이걸 구분하는 거는 그 부동산의 2분의 1이 주택으로 쓰이느냐 상가로 쓰이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지금 뭐 어떤 부동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임차인이 거기 들어와서 산다고 건물의 50% 절반 이상이 지금 주택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뭐 그러면 주택이 되겠죠. 임대인 커뮤니티가 유명해지면 더 타겟이 돼서 그들을 위한 법안만 강해질까 두렵네요. 네, 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임대인들끼리 모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임대인 아닌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꼴사납고 안이 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글쎄요, 임대인들의 좀 공통된 의견을 견지할 수 있는 좀 그런 단체가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하소연입니다. 네. 부동산 해결해드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임차인, 임대인, 자영업 여러 입장을 다 경험하고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놀랍네요. 신뢰하고 보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네요. 극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임대인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뭐 임대인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하고, 네, 이게 경험이 많아지면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임차인이다 보니까. 손오공님, 나는 월세 시세는 상가 가격 기준 3, 4% 잡고 하는데, 근데 뭐, 네,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 2%일 수도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5, 6%까지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뭐 상가 가격 기준 3, 4%로 월세로 한다면은 지금 뭐 5% 금리 때 기준으로는 네, 적자인 그런 월세이지 않을까요? 아, 시세. 네. 시세인데 주변 장사하는 사장님께 아름아름 물어보면 자기가 월세 얼마 내고 있는지는 다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이렇게 자기 영담처럼 여기는 월세가 얼마다, 좀 비싼 것 같다, 뭐 아니면 뭐 임대인이 막 계속 월세 올려달라고 한다. 저도 제 가장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든 해서 좀 사장님이랑 좀 안면 좀 트면은 꼭 그 임대 조건 물어보거든요. 여기는 어떤지,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어떤지, 아니면 뭐 여기 임대인은 뭐 통건물주인지 구분점포인지, 뭐 최근에 임대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했는지, 저는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네, 손흥민, 저는 대출이 없어서 손해는 아니라서요. 뭐, 네, 맞습니다. 3%, 4% 자기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 책정할 수 있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본인은 3%, 4% 책정했는데 그게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월세라면 그것도 혹시 괜찮으실런지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고, 내가 정한 기준이 시세보다 낮다면 당연히 시세에 맞춰 올리는 거고, 내가 정한 기준이 시세보다 높다면 견제하느냐, 아니면 시세에 맞춰 조정을 하느냐, 그런 판단이 필요하겠죠. 저도 대출이 많은 편이지만 사실 저는 뭐 대출의 금리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임대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딱 한 번 올렸고요. 지금까지 뭐 최근에 막 금리 폭발할 때도 그때 한 번 이제 올릴 때가 된 것 같아서 거의 한 7년 만에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상권마다 다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뭐 이게 뭐 좋은 임대이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핵심 상권 그런 데는 네, 따박따박 올려도 되죠. 월세 시세는 자기가 만드는 것 같아요. 3%에서 안 나가면 내리면 되고 5%를 해도 잘 되면 더 맞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DH님, 많은 구분 소유 상가주분들은 언젠가 엑시트해야 될 때가 올 텐데 상가 매도 전략. 글쎄요. 왜 DH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언젠가 엑시트해야 될 때가 왜 올까요? 제가 이걸 답변 주시면 제가 좀 더 그 취지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싯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는 시세 차익을 이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정답 아닙니다. 저는 특이한 케이스라서 저는 시세 차익을 안 보기 때문에 저는 순수히 월세만 수익률만 보는 네, 현금 흐름 좀 하드코어 현금 흐름 팔아서 저는 그 부동산이 돈이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고 나의 자산 보유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좋다면 저는 안 파는 주의라서 글쎄요. 왜 엑싯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시면은 정개구리님 여러 경험에 동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YCL님 임차인이 갱신 계약 시 적정한 임대료 증액을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요? 저는 참고로 한 번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할 때 제가 요구한 적정 임대료 거절당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제 의뢰인분들은 많아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린 해결책은 임차인을 압박하라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할 때 적정 임대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액하는 거. 근데 임차인도 분명히 이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전형적으로 이제 권리금 회수할 때가 그렇고. 그럴 때 임대인이 협조 안 해준다면 뭐 임차인은 이제 조삼모사처럼 지금은 좋았지만 나중에 큰 피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업장이라면 의뢰인분들께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는 편입니다. 임차인과 얘기를 해서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내가 협조를 요구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절을 하면 나도 나중에 당신이 그런 협조를 요청할 때 애매한 순간이 오지 않겠냐. 좀 1번 뭐 첫 번째는 그렇게 대화를 해서 협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거는 거래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을 게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내 요구를 거절한다면 좀 당근과 채찍을 던져야죠. DH님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거나 소유 상가가 멀어서 직주 근접의 개념으로 관리에 애로가 있어서요. 네,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런 사정이 있죠. 네, 그러면 팔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엑싯 매도 전략이라 버블이 끼는 때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코로나 때가 그랬고요. 지금은 버블이 많이 빠졌죠. 지금 같은 때 팔면은 제값받기, 그러니까 높게 만족하실 만한 시세 차익을 거두시기는 어려울 거고, 엑싯을 한다면 좋은 타이밍에 팔아야 되는 거고, 지금 뭐 특히 그거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이제 금리가 되겠죠. 금리가 떨어져야 좀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근데 대출 규제가 세져서 예전만큼 뭐 그렇게 공격적인 상가 투자가 가능해지지 않아서 얼만큼 다시 그 버블이 형성될지 그리고 그 버블이 과연 언제 형성될지는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오공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은 계약을 한다면 2년 뒤 올리시는 편인가요?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규칙적으로 월세를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난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고 느낄 때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립니다. 임차인이 거부하기 어렵게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임차인과의 대화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괜히 그런 식으로 나갔다가 저도 계약 임대료 증액 거부하는 임차인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는 거는 지금 뭐 이 보시고 계시는 30분이 이제 임대인이라면 계약서에 꼭 임대료 증액에 대한 특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권리를 임대인으로서 보유한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안 올려도 돼. 하지만 그런 권리는 가지고 있어. 내년에 올리지. 아니면 내후년에 올리지. 그렇게 돼야지 그냥 선의로서 뭐 나는 뭐 안 올리는 임대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릴 수 있는 근거와 권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임대 조건을 변경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와 트러블이 있다면 어떻게 하신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임대료 증액 요구했을 때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 그 얘기 안 꺼냅니다. 무조건 제가 올릴 수 있을 때 그 얘기 꺼냅니다. 제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되게 통제를 추구하는 편이라서 제가 통제 못하는 상황 안 만듭니다. 무조건 올릴 수 있을 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은 접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별로인지도 궁금하네요. 상가가 지역마다 경기 편차가 크긴 한데 왜 방송마다 안 좋은 소리만 일부러 하는 건지 뭔지 피부에 와닿는 임대인분들, 임차인분들 분위기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 요즘 체감하시는 경기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분들은 뭐 엄밀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마진율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해결해드림, 판례도 많이 아시면서 정보 공유해 주시는데 어떤 경로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세요? 직접 판례를 찾아보거나 인사이트 현장 발품 경험치. 직접 판례 많이 찾아봅니다.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가끔 열혈 구독자분들 중에 변호사님들도 계셔가지고 변호사님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뭐 도움 많이 받는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또 재밌는 판례 나오면은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요. 책도 보고 또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의뢰인분들 문제 해결하려면 저도 스터디가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뢰인분들도 약간 희귀하고 복잡한 케이스들을 조언을 드리려다 보면 저도 판례를 좀 열심히 뒤져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점점 선순환처럼 늘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변호사님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실무에서 오는 경험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들이 많아서 거기서 오는 경험치가 딴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보다 아니면 제 나이 또래 대비해서 뭐 굉장히 가속도가 많이 있었죠. 퍼피님, 임대료 증액 특약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좀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깔끔하게 좀 우리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수준에서 딱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2년 계약 정도로 하신 다음에 보시면 됐다. 근데 문제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더 넣으면은 나중에 그걸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판사님이 이렇게까지 서로 의견 합치를 봤는데 지금 와가지고 딴소리 하면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겠죠. 판사님도. 인팁의 생각 보관함님 안녕하세요. 4년 전 부분 상가를 분양받아 지역 아동센터를 임차인으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 문제, 관리단 분쟁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데 임차인이 있을 때 조금 손해보더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가 가능할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매도 타이밍은 매도가 사실 제일 어렵죠. 글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감정 소비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제가 뭐 감히 알 수 없겠지만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걸 소유하는 게 나한테 좋을지 그냥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막 이걸 털고 나가고 싶으신지. 근데 이게 제가 그 투자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인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좋게 만들려는 의지가 있으면 보유하는 거고 이 의지가 없어지고 나는 이 물건이 보기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싫어지면은 그건 이제 인연이 아닌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매도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흥님 답변 어려웠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뭐 어려운 답변 아니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네요. 퍼피님, 대학가 주변인데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가 분위기가 많이 살아났군요. 저는
예, 대학가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영향이 커서 회복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또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로 상권, 저 그때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막 심해질 때 지인들 중 몇이 뭐 친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숙대 뭐 상권 뭐 매물을 보면서 막 무조건 막 산다고 해서 제가 되게 뜯어 말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식하게 시세 차익만 보고 잠깐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뭐 제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안 산 건 아니고 그냥 뭐 돈 때문에 안 산 것 같은데 만약에 샀으면은 망했을 겁니다. 오래 가지신 분들은 사실 크게 영향이 없죠. 공실이 잠깐 있어도 지나가는 거고 다 오래 가지신 분들은 압니다. 다 경험해 봤고 10년 전, 20년 전에 다 경험해 봤죠. 다 지나간다는 것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최근에 막 풀 대출 받아가지고 상가 임대차 경험 많이 없이 그 사신 분들은 그 시간을 견디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견뎌야 된다는 생각도 잘 못해요. 주식 투자하듯이 그냥 팔딱팔딱 하시거든요. 그래도 2층, 3층은 공실이 좀 있어요. 예. 저는 가끔씩 그 대학 상권 얘기 나오면 생각나는 게 2대 상권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이었는데 좀 지자체에서 잘못 건드려가지고 망가져버린 상권이라서 제 뭐 지인 중에 거기 정말 메인 사거리에 큰 건물 가진 지인이 있는데 굉장히 좀 집안이 불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했던 부동산이 요즘 좀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서. 인팁의 생각 보관한님 답변 감사합니다. 첫 부동산 투자라 혹시 대출 이자 관리비만 나가고 공실이 되면 어찌하는지는 두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공감합니다. 저의 의뢰인분들 대다수 분들 중에 차지하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첫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잘못된 임차인을 만나고 잘못된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공실이 되면 되게 절망스럽거든요. 첫 투자로 은행 이자는 다달이 나가고 공실이어도 관리비는 나가는데 구분상가인 경우에 근데 들어오는 수익이 없다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굉장히 이제 두려운 상황이고 그런 그래서 이게 쉽게 그런 임차인분들 만나면 딜레마가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고 악성인 걸 알면서도 내보내지도 못해요. 왜냐면 내보내봤자 공실이고 관리비만 나가니까 어떻게든 뭐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이라도 채권만 계속 쌓아 나가는 상황이 많이 그런 사례가 많기도 합니다. 가을 하늘님, 부산은 구분상과 공실이 많은 편입니다. 신공항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공실이 많고 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부산 그렇습니까? 부산 메인 상권도 지금 좀 어렵나요? 최근 뉴스에서 여수 상권, 메인 상권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요즘 관광지들이 쉽지 않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수도권이 어려운 만큼 당연히 지방도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그 배달 플랫폼 이런 것 때문에 어쨌건 그리고 뭐 공유 오피스 또 온라인 비즈니스 전환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상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업종들이 생기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뭐 헬스라든가 웰빙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건 장사도 옛날 음식점은 어쨌건 홀 테이블 숫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실이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배달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공실들이 생기는 거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이 길었거든요. 새벽 2, 3시까지도 뭐 부어라 마시고 그런 게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한 11시만 돼도 조용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 자영업자로서의 그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익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공실이 늘어나는 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네, 분석 아닐까 합니다. 대출이자 생각하면 이제 건물 못 살 것 같아요. 뭐 대출이자 또 내려가죠. 뭐 5년 뒤던 10년 뒤던. 근데 지금 문제는 대출이자보다 사실 대출 규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이게 점점 웬만한 목돈 아니고서는 네, 대출을 많이 땡겨서 건물 사는 게 굉장히 이제 장애가 많이 생겨서 옛날처럼 공격적인 상가 투자는 이제 어려워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산이나 뭐 신용이 빠방하게 받쳐주는 현금 흐름이 받쳐주는 그런 개인이 아니라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구상권 위주로 임장을 다니는데, 구상권, 옛날 상권. 저는 구상권 청구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 상권 추천 부탁드립니다. 신도시 상권은 똑같이 재미없어서 잘 안 가요. 서울 경기권 위주로. 뭐 부동산 하시니까 제일 상권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상권을 좋아합니다. 저는 서울 상권에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주의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차익을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부동산을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단계라면 시세 차익보다 현금 흐름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시세 차익은 배팅이라고 생각하는 뭐 사람입니다. 뭐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지만, 용인이나 수원 쪽 그런 좀 이름 있는 경기 남부권을 투자하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반달래 연금, 요즘 부동산 불황이죠. 저도 불황이라고 하는데 또 막 집값은 네, 강남은 오르고 막 뭐 강남 핵심 상권도 오른다니까 이게 불황인지 불황이 아닌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손호국님, 여수의 메인도로변은 공실이 많이 없어요. 이면도로에 공실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제가 본 것도, 언론에서 본 것도 이면도로 상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메인도로는 괜찮군요. 청개구리님, 이화여대 쪽은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학생층이 좀 사는 가정이 많고요. 신촌 상권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신촌보다 좋나요? 다행이네요. 이대 쪽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그런 전성기를 되찾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제 지인도 뭐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뭐 저도 너무나 좋은 입지라서 지금 시간 문제지 다시 네,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해결해드림님, 자영업자는 힘들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강한 회사만 살아남더라고요. 50개 이상 되는 본사들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는 거고,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그 미묘한 디테일을 잘 추구하는 분들은 계속 잘 되는 거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다 사람 안 나오고 망을 가는 업장 많았어도 잘 되는 데는 더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평균적으로는 더 불황처럼 느껴지지만 뭐 그 와중에도 잘 되는 데는 뭐 계속 하루 종일 웨이팅이고 뭐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아서 못 먹는 식당들 많지 않습니까? 뭐 많지는 않죠. 뭐 적은데 그런 식당들 몇 군데 정도는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수원 경기, 수원, 용인, 분당 뭐 그런 쪽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당은 좀 세긴 할 것 같네요. 생각 보관하님, 월세 수입이 생기면 어디로 다시 투자하시는 편인가요? 월세 수입이 생기면 다시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게 맞죠. 건물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건물주로서 임대업을 해서 임대료 받는 수준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돈 못 모읍니다. 대신 보유하는데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보유하면서 가치 오르거든요. 결국은 월세 수익은 조그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대출 받을 때 당연히 뭐 그런 규제를 피해가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월세로서 돈을 모아서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월세가 나온 부동산에서 대출을 더 뽑아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수수님, 네, 현장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소통하니 참 좋네요. 너무 저도 이 자리가 너무 뜻깊고 좋네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도 좀 더 생각이 명료해지는 것 같습니다.
손호국님 맞습니다. 임대료는 생활비가 조금 늘어난다 수준? 그쵸. 근데 그 생활비가 좀 늘어난 수준을 다 이제 사치와 향응으로 소비하는 임대인이 있는가 반면 그런 거를 잘 확보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소비하는 임대인분들이 꼭 전형적으로 이제 임차인이 계약 종료하고 나갈 때 보증금 못 빼주는 임대인분들이 약간 그런 분들이 많죠. 세모님, 예, 처음이네요. 궁금한 점 남겨요. 주택 임차료 이기 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 증명 바로 보내도 괜찮은지? 괜찮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 증명 임차인에게 도착 전 임대료 납부하면 계약 해지 불가능한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도달주의죠. 민법에 의해서. 예. 도달해야 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증명 도달 뭐 5분 전에 네,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그걸 임차인이 증명할 수 있다면 그 계약 해지는 무효인, 효력 없는 계약 해지가 되겠죠. 네, 버피님 땅값에 베팅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물들, 그런 부동산 많죠. 사실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는 100억짜리인데 월세가 뭐 한 3천만 원 나오는 2천만 원 나오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 치면은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이거를 나는 여기는 입지가 괜찮고 더 개발이 될 거니 나는 시세 차익을 보고 배팅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배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적자 보는 부동산에 절대 투자 안 해. 100억이면은 최소 뭐 예를 들어 한 4천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2천씩 매달 갖다 박으면서 부동산 투자 배팅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저도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는 취향도 있어요. 시세 차익을 좋아하는 좀 배팅족이 있고 현금 흐름을 고수하는 좀 스노우볼을 그 눈사람을 굴리자 이렇게 좀 취향이 나누는데 이 취향도 중요하지만 저는 투자 초기에는 현금 흐름으로 가는 게 맞고 이제 자산이 점점 확보되고 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생기면서 안정장치가 생겼을 때 배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배팅하면은 뭐 초반에 배팅해서 크게 대박 날 수도 있죠. 코인 투자하듯이. 하지만 뭐 똑같은 가능성으로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안전하게 현금 흐름 투자로 가고 나중에 더 나이가 더 차고 더 자산에 자신감이 생기고 현금 흐름에 자신감이 붙었을 때 나는 이 정도 버퍼가 생겼다.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갖다 박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시세차익 배팅으로 가는 투자가 현명한 투자겠죠.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영향력에 의해서 그게 뭐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철저히 통제하는 투자를 하고 싶지. 생각보관아님, 질문은 아니지만 월세 미납 임대료 안 내면 이렇게 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영상이 사실 제 모든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따라하는 변호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제목, 거의 비슷한 일치하는 제목과 똑같은 썸네일과 똑같은 포즈와 똑같은 내용으로 변호사님들이 거의 수십 분이 그 영상을 되게 많이 카피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예, 공개한 정보고, 저도 그런 식으로 다른 잘 나가는 유튜버들 썸네일이고 제목이고 따라 하니까요. 뭐, 딱히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변호사님들이 좀 자존심이 없으시구나. 그 정도 생각합니다. 예. 손호왕님이 또 도와주시네요. 세무님, 내용 증명 보내는 것도 되는데, 우선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하시고 내용 증명 보낸다고 하세요. 얼마 전 변호사님 유튜브 봤는데 문자나 녹음도 증거 효력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뭐 맞습니다. 뭐 내용 증명은 그냥 그 내용이 이 날짜에 도착했다 그것만 그냥 증명하는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이게 법적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원론적으로는 문자든 녹음이든 다 증거 효력 발생하는데 그것마저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문자 보냈는데 그냥 받은 사람은 나 못 받았다 이러면 그거 도달을 증명하기가 어렵죠. 녹음도 했는데 그 임차인이 끝까지 죽어도 이거 내 목소리 아니라고 하면 그거 목소리 감정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근데 내용 증명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전 내용 증명 임차인한테 딱 한두 번 보냅니다. 한 번. 계약 해지할 때 한 번 딱 보내지, 경고용으로 이행하지도 않을 내용 써가지고 그렇게 의미 없이 내용 증명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네, 세무님, 해외여행하면서 제 임대료는 안 내서 연락도 안 돼요. 네, 그 채권자 순위에서 이제 하락된 위치에 계시는 거죠. 다 임차인들도 월세 낼 돈 없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뭐 가족들이랑 외식하고 다 합니다. 아니 뭐 이게 뭐 일반화해서 뭐 제가 뭐 잘못된 뭐 지금 언사일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제 건물에 뭐 월세 안 내는 임차인이 있어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뭐 가끔씩 1층에 뭐 음식점에서 만나면 그렇게 맨날 뭐 내려와서 술을 진탕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 술값 낼 돈이 있으면서 월세는 안 내는다면 임대인이 이제 굉장히 좀 화가 나죠. 생각보가님, 재소전화에 진행해 보신 경험 있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재소전화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저는 재소전화에 안 씁니다. 근데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다 저는 재소전화에는 전형적으로 변호사들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소전화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재소전화에는 기간의 이익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명도 소송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6개월에서 1년 되는 기간을 없이 강제 집행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재소전을 하는 건데, 사실은 차라리 그러면 보증금을 더 받으세요. 근데 보증금을 많이 못 받고 월세를 높여야 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재소전을 쓰면 되는데, 네, 뭐 요즘 뭐 변호사님들은 거의 무슨 재소전이 전가의 보도처럼 필살기처럼 그렇게 모든 임대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재소전은 계약서의 연장일 뿐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재소전은 그냥 월세 미납했을 때 그 명도소송 기간만 줄여준다고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단기로 몇 달만, 성이름님, 단기로 몇 달만 있기로 했다가 1년째 방을 안 빼고 연락 두절된 세입자가 있는데 강제로 문 열고 집 빼면 어떻게 될까요? 구두로만 계약해서 임대차 계약 근거가 없습니다. 그동안 월세를 냈겠죠? 뭐 한두 번이라도 그걸로 임대차 관계가 있었다고 추정이 될 것이고, 연락 두절된 세입자, 이게 원룸 이런 쪽 뭐 좀 영세한 주택 임대차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뭐 월세 안 내고 연락 두절됐다고 강제로 개문해가지고 하면은 뭐 주거 침입, 뭐 재물 손괴 막 이런 거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항상 임대업이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만 하면은 좀 너무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합법과 불법의 그 애매한 경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는 뭐 이 정도 상황이라면 본인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임차인이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그냥 대문해서 짐 딴 데 보관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뭐 법적으로 분쟁을 벌인다면 그 정도 감당하는 거 어떤가 합니다. 뭐 이게 무슨 도의적으로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실무를 못 따라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우리가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따라야 되지만, 이런 경우라면 저라면 좀 꼭 법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결해드리님, 최근 영상 중 통화로 월세 안 내는 임차인이랑 대화하고 현장 방문해서 해결하는 영상 보고 마음이 도움되었습니다. 네, 그 영상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역량이 이런 데서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임대인이 어떻게 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그 요령만 알면은 사실 임대차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임차인의 약점을 알고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임차인도 그 상황에 맞게 임대인의 통제에 따라오는 거지, 임대인이 어리버리하고 방법을 모르면은 임차인이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이제 적반하장이 발생할 수 있죠. 임차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압박하고 그 저울에 무게추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내려놓으면
임차인이 이제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계속 유지할 수 없거든요. 네, 수수님 변호사 마케팅 공감합니다. 네. 변호사님들이 본인들 이제 네, 뭐 돈 더 버시려고 예, 한 푼이라도 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한 푼이라고 벌려고 노력하듯이 변호사님들도 이제 그렇게 재소전 화해 영상 같은 거 무조건 필요하다 해서 더 케이스 맡으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임대업 하면서 재소전 계속 쓰면은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모든 임차인과 그 재소전 쓰면은 그 1년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임차인이 거의 150명인데 뭐 5년에 한 번 계약한다 쳐도 그럼 1년에 30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소전 쓰면은 그러면은 거의 일반 월급쟁이 일반 회사원 연봉만한 재소전 화해 비용이 나갈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제 의도는 2기가 달한 다음날 계좌 정지입니다. 아니 2기가 달했으면은 다음날 계좌 정지를 하실 이유가 있나요? 계약 해지 통보를 먼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되죠. 2기가 된 순간 바로. 임차인이 해외여행 중이라 분명히 내용 증명서 못 받을 거고 나중에 납부하면 또다시 계약이 진행되는 게 싫어서요. 2기 연체되면은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 갱신 거절하시면 되죠. 뭐 2기 도달한 다음에 계좌 정지하는 거는 네, 괜찮습니다. 그거는 판사가 보기에도 뭐 계좌가 열려있건 막혔건 당신은 어쨌건 2기 연체했네.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막 2기 연체한 다음에 막 죽기 살기로 내려고 하는데 계좌가 닫혀 있었다면 또 그것도 어쨌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너무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막 해지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임차인이 돈 내면 내는 거고 돈 안 내면은 그 사이에 계약 해지해서 최대한 계약 해지 통보 도달하도록 노력해 보시고 네, 그렇게 좀 순리대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뭐 막 통장 계좌까지 열고 닫으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이름님 3달치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9개월치 미납된 월세 관리비 청구될까요? 성기름님이 위에서 뭘 질문하셨는지 제가 뭐 청구할 수 있죠. 못 받으신 돈인데 당연히 청구되죠. 예. 네, 이게 연체 맞습니다. 생각보관님 말씀 맞습니다. 뭐 주택 임대차인 것 같은데 네. 연체한 사실이 남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계약갱신 거절보다 계약 해지를 바로 해서 이제 임대차 관계를 끊고 싶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전 타인 때문에 제가 계좌를 막 뭐 보이스피싱 당해서 막 계좌가 망가진 것도 아니라면 제가 임대차 때문에 제 계좌를 열고 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소방 안전관리 영상은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건물 소유하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뭐 건물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시간 내서 지루하시더라도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투자할 때 측면에서도 도움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지금 저도 소방에 대한 이해가 그동안 없었어서 소방을 투자할 때 변수에 넣지 않았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소방을 좀 변수에 넣고 네, 소방을 통해서 어떻게 상가 투자할 때 변수를 줄일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라서 저는 앞으로 좀 전후 무후한 그런 콘텐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건물주랑 그런 소방 점검 업체 그 대표가 좀 그렇게 좀 수준 있는 임대차 관련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네, 좀 앞으로도 좀 존재하기 어려운 콘텐츠 아닐까 생각합니다. DH님이 파산 신청은 들어봤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단어는 얼마 전 생애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임차인 분께서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약 1개월 전 알려주셨는데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임대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별 영향 없습니다. 네,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으로 맡긴 거는 1차적으로 모두 임대인의 통제 하에 있는 그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손해라든가 원상 회복을 담보하는 돈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어떤 뭐 파산이든 부도든 개인회생 걸려도 그건 임대인이 먼저 통제할 수 있는 돈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보증금이 다 공제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안 나가고 계속 뭐 사용수익 점유를 하면서 네,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채권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는 상황에서 개인 회상까지 걸렸다 하면은 임대차 계약 해지하는 게 수순이겠죠? 그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좀 계약서나 이런 거 좀 확인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 회생이 걸렸다는 건 사실 임차인으로서도 좀 많이 그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거라서 계약 해지를 좀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이름님, 전세 계약으로 갱신권까지 쓰고 만기 일이 지났는데 나가지 않고 있는데 명도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4년 지났는데도 안 나가고 있단 뭐 어쨌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고도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한테 무게 추를 던져야죠. 왜 안 나가느냐? 나는 이거 명도 지연으로 지금 명도 지연 손해배상으로 어떤 금액을 매달 청구하겠다. 그렇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십시오. 개인이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전세금까지 뭐 갖고 계신데 돈 그렇게 아낄 거 있나요? 변호사가 잘 알아서 대응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가 좀 변호사분들도 실무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되게 압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막 통상적으로 경매 같은 거 하면은 감정가에 뭐 1% 매달 청구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생각보관아님, 상가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초보 시절 얘기도 궁금합니다. 그쵸?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고 초보가 있죠. 저는 뭐 제 의뢰인분들 중에 뭐 친한 분들 아니면 제 지인분들한테 뭐 공공연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좀 원래 집안이 이쪽입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 상가를 투자하신 분들이랑 좀 궤가 다르고 저는 뭐 집안의 도움을 많이 받은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 좀 보고 자랐고 뭔가 저 스스로의 투자는 경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좀 그 젊은 분들 이렇게 가끔씩 그 지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근데 공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부하면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경매, 그런 막 강제 집행, 법률 막 그런 그 경매 컨텐츠들 있죠. 그 유튜브에. 그런데 막 별의별 그런 꼼수라든가 편법, 아니 편법이라고 하긴 그래요. 법률적 지식으로 어떻게든 이득을 보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들 공부를 시작하는데 사실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경매꾼이 돼가지고 나는 경매로 진짜 한 목숨 걸고 투자를 성공시키겠어 하면 뭐 도움이 되겠지만 경매로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경매도 약간 마케팅이 많은 부분이라서 정말 특수 영역에 들어가기에는 그거는 더더욱 특수 물건을 건드리려면 더더욱 현금이 필요해서 그건 초보분들이랑 안 맞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입지를 보는 눈, 임대차를 이해하는 눈, 그리고 내가 투자했을 때 여러 변수, 세금들을 차라리 명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도움이 되지 너무 그 실무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 권리 분석을 빡세게 하는 거는 초보 단계에서는 크게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거시적인 관점으로 뭔가 입지를 보고 이런 내가 이 건물을 투자해서 임대차를 영위할 때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보낼 사람, 뭐 이 사람은 증액할 사람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경매 그런 꾼들이 영상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지식들까지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로얄블루, 건물 관리 측면에서 소방 관련된 부분이나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는 지식이 없으니 관리업체 전적으로 믿는 수밖에 없고 골치 아프더라고요. 요즘은 전기타 충전 시설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소방을 알면 알수록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뭐 일주일 전에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그때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거 모르고 건물을 관리하고 소유를
잘했다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는 뭐 업체 전적으로 믿어도 됩니다. 근데 소방은 그 전적으로 믿을 업무를 안 해줍니다. 점검 업체에서. 이거는 소방 안전관리자가 챙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소유주가 소방 안전관리자를 또 감독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소방에선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돈을 내고 맡긴다고. 그래서 꼭 소방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소방 안전 관리 그 교육을 좀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뭐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관리하고 감독할 거 아닙니까? 이 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하고 제 영상을 보듯이 지식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한 거라서. 근데 소방은 형사처벌과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나는 내 건물에서 인명사고 나서 큰 문제 생기는 거 원치 않다 한다는 분들은 꼭 소방 안전원 교육 한 번 정도 진짜 인생에서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 때문에 지금 소방관들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거 파악하고 있고, 저도 전화 받았어요. 혹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모든 지하 주차장 있는 건물들 그 스프링클러 종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식인지 건식인지 준비작동식인지. 아마 준비작동식으로 돼 있는 건물들 몇 년 내에 아마 터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화재 위험성이 좀 더 많은 스프링클러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승우 소방 기술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대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럴 때가 뭐 있을 수 있겠다. 아마 누구보다 경매 공부를 많이 뭐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뭐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택도 없는 얘기일 테고, 정말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는데 경매 공부 도움됩니다. 권리 분석하는데 도움되고, 절대 딴 영역에서 배우지 못한 지식들을 거기서 부동산 영역 관련해서 알 수 있는데, 경매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지 마세요. 그 경매도 성향이 맞는 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돈도 돈이지만 제 경험상 경매는 어쨌건 저는 경매는 좋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자의 그런 채권을 풀어주고 채무자가 이제 채권을 갚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되게 좋은 절차고 과정이지만, 어쨌건 그 와중에 속상하고 좀 그런 분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는 게 뭐 개인으로서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명도 과정보다도 사실은 경매 그 물건들을 이제 발품을 판다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경매 물건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망해가는 과정을 자꾸 공부하고 보게 되거든요. 카드사에서 압류 걸려, 뭐 건강보험에서 뭐 걸려, 지자체에서 걸려, 세무과에서 걸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어떻게 이 사람이 망해가는지를 보고, 어떻게 그 망한 와중에 내가 이익을 차릴까, 이런 식으로 자꾸 프로세스가 흘러가게 되는데, 망해가는 사람들 보지 말고 잘 돼가는 사람들 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거를 보는 게 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누군가 망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 마시고 성공하는 과정을 좀 더 추구하자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매는 최근에 좀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좋은 물건 나오고 좋은 기회라면 당연히 할 거고요. 근데 지금 너무 레드오션이고 좋은 매물들이 없어서 경매 굳이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경매만 부동산 투자 방법은 아니니까요. 첫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진행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사실 이게 제가 무슨 재밌는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교육적인 이런 따분할 수도 있는 부동산 얘기를 하는 채널이라 이렇게 소규모로 얘기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이렇게 인기 많으신 분들 몇백 명 이런 것보다 딱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감대 형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라이브 하면, 예, 혹시 오늘 방송 괜찮으셨다면 간혹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야 라이브 보증금은 충분히 받아라 별 5개네요. 그리고 목소리 감정은 생각도 못 해봤네요. 오늘 영상 덕분에 흩어져 있었던 지식들이 좀 더 선명해지네요. 뭐 재소전 화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임대인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는 뭐 별로 없습니다. 딱 계약서, 최초 임대차 계약서가 첫 번째 안전장치고, 두 번째 안전장치는 보증금입니다. 네, 둘 다 당연히 중요한 거고, 보증금을 쥐고 있는 한 임대인이 넉넉한 보증금을 쥐고 있다면 임대인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더 초조해지죠. 보증금을 쥐고 있는 임대인은, 네, 되게 스트레스나 그런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면,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 20배 그렇게 못 받는 지역도 있고요. 근데 뭐 중개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요쪽은 이 지역은 그렇게 절대 못 받습니다 하는데, 그건 중개사들 하는 소리고, 내가 받으면 받는 거죠 뭐. 임차인이 내 임대차 시를 원하는데 충분히 내가 내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겠다면 관철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네, 20배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5배 정도는 받으시고요. 이제 12배 1년치 받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1년치 받으면은 3개월 차임 연체하자마자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엄격하게 얘기해서 손해 안 보려면. 아유, 네. 생각보관아님 이렇게 좋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신구님, 상가 매매를 의뢰하고 싶은데 지방이라서 의뢰해 드려도 될까요? 매매도 하시나요? 제가 영상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네,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예, 의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도움이 꼭 된다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막 지방에 내려가서 챙겨드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제가 개입돼서 뭔가 더 명확하게, 더 일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뭐 컨설팅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얄블님, 명도 소송의 강제 집행까지 경험해보니 보증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모든 거를 담보금이니까요. 저 사람이 사실 뭐 내 건물을 뭐 훼손을 하건 뭐 때려 부술 수도 있고, 정말 뭐 불 지를 수도, 뭐 진짜 뭐 술 먹고 뭐 예를 들어 이상한 짓을 해서 불 지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거를 담보하기 위한 게 보증금입니다. 근데 보증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임대인분들이 많으시죠. 그냥 형식상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잘 계산하셔서, 또 요즘 인건비, 원상 회복비 엄청, 철거비 많이 올랐죠. 철거비만 거의 기본인, 네, 1,000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1,000이다? 뭐 그냥 조그만 임대차시라고 식당 뭐 월세 100에다가 보증금 1,000 받았다? 그럼 뭘 그게 담보하겠습니까? 임차인도 오히려 그런 임차인은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보증금이 많으면 임차인이 문제를 못 일으킵니다. 그 자기 보증금을 아끼고 싶어서.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 의뢰인분들은 많은 문제를 겪지만, 저는 임차인 많이 관리하지만 저는 사실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계약서를 타이트하게 쓰면 임대차 갈등이 없고,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더더욱 임대차 갈등 없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 성향과 잘 맞는 방식으로 계속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원만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게 모든 분들한테 그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한테만, 네, 잘 뜻이 맞는 분들한테는 서로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동네에 맡겨서 뭐 거의 0.9% 50억짜리 거래하는데 거의 5천만 원 내면서 거래하는 그런, 사실 중개 수수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희도 막 그때 100억짜리 거래하는데 거의 중개 수수료가 그럼 1억 되지 않습니까? 뭐 9천만 원.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사실 중개라는 게 뭐 투자자나 뭐 임대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 말고도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 통해서 하시면 아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정도 역량이나 뭐 있는 건 또 별개 문제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뭐 아마 로얄 블루님은 이제 많은 임대차 지식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일반적인 그런 전혀 그냥 임대차에선 이해 못하고 난 상가 투자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명도 소송 강제 집행 변호사 통해서 법적 분쟁으로 진행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를 이제 사후적으로만 그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도 또 똑같은 그냥 표준계약서, 보호장치 없는 계약서로 해서 또 다시 미납. 그러면은 경험치가 쌓였어야 됐는데 사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기존에 진행을 하면서. 근데 그게 쌓인 게 없다 보니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변호사한테만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되게 구시대적인 문제, 솔루션 해결책을 견고하게 갖고 계시는 임대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옛날이 아닌데 법적 지식이나 그런 노하우들이 다 공개돼 있고 한데 충분히 임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노하우만 알면은 법적 분쟁까지 뭐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해결할 확률이 뭐 저는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결할 게 아닌데 너무 엉터리로 해결할 때도 많고, 그리고 임대인이 좀만 요령만 알면은 감정 그렇게 서로 상호간에 크게 대립되지 않게 쉽게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도 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서로 모르다 보니까 서로 잘못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제 둘 다 절대 나는 너무 감정적으로 용납 못해.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고 그럴 거야.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참 피해가 극심해서 나중에 저도 의뢰인 얘기를 들어보면 의뢰인도 좀 답답하고 그 상대방도 너무하고 좀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뒤에서 이제 꼬인 타래를 풀려면 굉장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뭐 법으로 해결한다 하는데 이게 법으로 판사님들도 그냥 거의 내려놓다시피 하는, 조정을 해준다고 해도 조정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항소하고 자꾸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끝이 없는 분쟁이 되기 때문에. 로얄 블루님 옛날에 영상들을 보셨군요. 네, 옛날에 타이쿤으로도 닉네임을 썼는데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유튜버는 닉네임을 써야 된다. 옛날에 제 채널명이 원래 건물주 타이쿤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쿤이 그 게임 장르잖아요. 건물주가 되는 과정을 좀 그런 식으로 좀 풀어서 채널명을 했었는데 그냥 별로 이해가 이렇게 잘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더 포괄적인 임대차의 모든 것으로 바꿨고요. 지금은 그냥 제 본명, 처음에는 노출 안 하려고 했는데 뭐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창피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서 본명으로 요즘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최근 영상들은. 그래서 저의 이름은 왕도일이고요. 글쎄요, 호칭이요? 호칭,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냥 운영자님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채널 임대차의 모든 건님으로 불러도 되고 왕대표라고 불러도 되고 편한 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유, 벌써 12시 53분이네요. 1시에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하네요. 1시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6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만약에 마지막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받고 1시 되면은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오래 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유, DH님 올 여름까지 아이 학원으로 미급력 2년 라이딩이요. 굉장하시네요. 생각 보건아님 오피스텔 자산 생숙 부정적으로 보시나?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아니요, 저는 수익형 월세 나오는 부동산이라면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고, 생활형 숙박시설 맞죠? 아니요, 저는 월세 나오는 자산은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조금
디테일이 다를 뿐이지.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수익률 좋은 투자라면 뭐 부정적이지 않죠. 좋죠. 무조건 현금 흐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 자산 100억 전까지는 네, 생활용 숙박시설. 지산은 좀 문제가 많은데 잘 되는 지산은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는 지산은 텅텅 비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좋은 물건은 좋고 나쁜 물건은 나쁜 건데 그러니까 안 좋은 물건을 잡은 거는 정말 이제 사실 답이 없는 거잖아요. 뭐 동탄, 뭐 저기 위례 이런데 송도 10년이 지나도 텅텅 빈, 한 번도 임대차가 맞춰지지 않는 그런 물건, 아무리 싸게 사면 뭐합니까? 전혀 자산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일반화해서 뭐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좋은 입지 물건, 내가 월세를 올릴 수도 있고 공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물건을 사는 게 투자의 전제 조건이지,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베이스로 못 간다면 그게 무슨 공실만 되고 임대차도 안 맞춰지는데 무슨 임대차를 논의하겠습니까? 모든 전제 조건은 공실인 기간보다는 임대차가 맞춰지는 기간이 당연히 많은 임대차 실효해야 하는 거고, 임대인이 렌트 프리 무슨 뭐 인테리어를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임차인들이 들어오고 싶은 업장, 수요가 있는 업장이라는 게 전제 조건인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수익형 부동산은 그 전제 조건에 맞다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식산업센터 옛날에 한 몇 달 전이었나? PBD 수첩에서 보고 굉장히 그거 소유하신 분들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 저거 뭐 처분도 안 되고 돈은 계속 뭐 은행이자 나가야지, 관리비 나가야지. 그런데 싸게 사무실 없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들긴 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그냥 뭐 임대료가 제로던데요. 관리비만 내주면은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런지 모르겠네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뭐 어떤 신규 신축 그런 분양 받으면은 임차인이 3번 바뀌어야 이제 제자리 잡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년에서 6년, 뭐 길어봤자 7, 8년 이 정도면은 이제 상권이 자리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송도 이런 쪽 얘기 들어보면 10년 지나도 노답이더라고요. 노답인데 계속 노답이더라고요. PD 수첩 시청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분위기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쵸? 자극적으로 뽑아내야 사람들이 시청을 하니까. 근데 저는 그 분위기를 몰라서 뭐 저도 그냥 뭐 사장님께서 말하는 전형적으로 그런 언론 한두 개 보고 그러나 보다 하는 시청자 중에 저도 한 명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뭐 지산,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에 제가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는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상가 임대차를 하면 제가 뭐 누구보다 체감도 빠르고 오히려 한 반년 정도 제가 앞서서 보이거든요. 저는 여기 용인에 있는 이유가 이쪽에 건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에도 걷고 매일 저녁에도 한 바퀴 둘러봅니다. 그러면은 딱 보여요. 이제 손님들 숫자, 몇 시까지 문이 열려 있는지, 밤 늦게도 손님들이 몇 테이블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보이거든요. 잘 되기 전에 미리 보이고 안 되기 전에 미리 보이는데,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은 제가 막 주로 보고 이게 수요도 알고 그래서 잘 아는데, 이런 뭐 지산,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거는 언론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뭐 저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말씀을 들어보면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에 투자를 잘하면 되는 거죠. 남들 산다고 따라 사지 말고, 누가 거저주는, 떠먹여주는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좋은 물건이 왜 나한테 기회가 왔을까를 항상 의심하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으로 최악을 가정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 의식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투자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1시 됐네요. 오늘 정말 지금 여기 채팅방에 있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좋은 기회 있을 때 주기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가끔씩 공지 띄워서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H님. 감사합니다. 버피님. 감사합니다. 사인부님.